죽도록 반찬 만들어도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시장 상인의 총무 박미자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정의를 몰아붙였습니다. 아픈 몸으로 자리만 지킨다. 손자 앞길까지 막는다. 이제는 비켜줄 때도 됐다고요. 평생 자기 밥보다 남의 밥부터 챙기던 정의는 그 말 앞에서도 끝내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 회장 손녀가 우연히 정의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반찬통 위에 놓인 계란장 조림을 한참 바라보더니 정의가 싸준 도시락을 한 입 먹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저만 이렇게 줬는데. 몇 달째 밥을 거부하던 아이가 정의 반찬 앞에서 처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 하나가 시장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노인은 정의 앞에 멈춰서서 반찬통보다 먼저 정의 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시장 반찬가게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빗속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은 아직 덜 깨어 있었습니다. 천막 끝에 맺힌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젖은 시멘트 바닥에서는 밤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윤정이는 늘 같은 순서로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멸치볶음, 무조림, 시래기나물, 계란장조림. 많지 않은 반찬이었지만 모양만큼은 늘 반듯했지요. 정희는 자기 밥은 대충 넘겨도 남이 먹는 반찬만큼은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는 너무 굵지 않게 썰고 멸치는 약한 불에서 오래 볶고 시래기는 질긴 줄기부터 먼저 골라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입에 들어가는 건 정직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의 손끝에는 늘 작은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반쯤 열 무렵 반지하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손자 현우가 학교 가방을 맨 채 내려오고 있었어요. 16살. 키는 또래보다 훌쩍 큰 편이었지만 얼굴은 아직 앳됐고 눈빛에는 또래보다 먼저 철든 아이들만 가진 조심스러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빈 물통을 들고 나가 가게에 쓸 물부터 받아왔어요. 그리고 정희가 열어둔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닦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정희는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아침 먹고 가라. 현우가 할머니를 한번 봤습니다. 할머니는요? 나는 먹었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먹었다는 말은 대개 물 한 잔이거나 어제 남은 밥 몇 숟갈이라는 거요. 그래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둘 다 알고 있는 형편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거든요. 현우는 요즘 학교 사진반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공모전에 내보라고 했어요. 찍는 눈이 좋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참가비가 들었습니다. 인화비도 들었어요. 지금 집 형편에 그 말을 꺼내는 건 할머니. 어깨에 짐 하나를 더 올리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휴대폰 사진첩만 가끔 열어보다가 금방 화면을 껐지요. 정희는 그런 현우를 모르는 척 보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아끼는 날은 대게 속에 삼킨 것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렇다고 먼저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살림이 빠듯한 집에서는 물어보는 일도 때론 사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정이 될 때가 있었지요. 아침 손님이 하나둘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으로 나가는 아저씨가 무조림을 담아갔고 시장 안쪽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멸치볶음을 반찬 통째로 집어들었습니다. 정희는 손님 얼굴을 한번 보고 반찬을 담을 때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조금 더 넣어주곤 했어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몸에 밴 버릇이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 무조림 잘 됐네. 밤새 좀 더 졸였어요. 싱거우면 말씀하세요. 아유, 늘 딱 좋아. 짧은 말이 오가고 손님은 금방 돌아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늘 바빴고 고맙다는 말도 길게 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정희는 괜찮았습니다. 반찬통이 비어가는 걸 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집 밥상에 자기 반찬이 올라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이유가 되곤 했으니까요. 오전 장사가 한창일 무렵 정희는 잠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끝에 힘이 풀리면서 국자 하나가 반찬통 모서리에 가볍게 부딪혔어요.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도 정희는 먼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걱정하는 눈으로 보는지부터 살폈지요. 그때 상인의 총무 미자가 지나가다 발을 멈췄습니다. 미자는 늘 목소리가 조금 큰 여자였어요. 걱정하는 말도 꼭 남 흉처럼 들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 손 떨리면 좀 쉬어요. 반찬은 손이 정확해야지. 말은 걱정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그저 웃는 듯 마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자는 반찬통을 한번 훑어보고는 작게 혀를 찼습니다. 이 골목도 정비 얘기 나온다던데 아픈 사람이 오래 버티기 힘들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정희 손은 반찬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정비. 그 말 하나가 좁은 가게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지나자 손님이 잠깐 끊겼습니다. 정희는 남은 반찬을 다시 정리하며 통 뚜껑을 덮었다 열었다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조심스럽게 허리를 폈습니다. 등이 뻐근했고 명치 아래가 묵직하게 당겼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은 이미 며칠째 줄여 먹고 있었습니다. 약값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약봉지가 눈에 띄는 게 더 무서웠지요. 현우가 눈치챌까 봐요. 정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작은 스테인리스 컵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속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잠깐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듯 오늘도 지나갈 거라고, 내일 새벽도 또 오고 반찬도 또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정희는 쉽게 눕지 못했습니다. 반찬값을 적은 수첩과 약값 봉투를 번갈아 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숫자는 늘 모자랐습니다. 이달 약값을 그대로 내면 다음 주 장보기가 빠듯했고 반찬 재료값을 먼저 챙기면 약을 줄여야 했습니다. 정희는 연필로 숫자를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또 지웠어요. 그러다 끝내 봉투를 접어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펴놓고 있었지만 한참 동안 같은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뒷모습을 한번 바라보다가 모른 척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하지 않은 꿈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꿈을 붙잡아줄 손이 자기에게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불을 끄기 전 내일 쓸 계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 한 토막도 씻어두었고 멸치도 한 줌 덜어놨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벽이 올 것이고 자신은 또 가장 먼저 시장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정희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자기 밥은 뒤로 미뤄도 남의 밥상만은 비워두지 않는 사람. 윤정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도 시장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반찬통은 제자리에 놓였고 손님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조림 국물을 한 번 더 끼얹으며 장조림 반찬통 위치를 고쳐놓았어요. 햇빛은 시장 천막 위에 걸려 있었고 골목 안쪽에는 된장과 마른 생선 냄새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 같았지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정희는 아침 내내 몸이 가벼운 척 움직였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허리를 더 곧게 폈고 국자를 들 때도 손목에 힘을 더 주었어요. 며칠 전 미자가 한 말이 자꾸 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오래 버티기 힘들지. 그 말을 들은 뒤부터 정희는 이상하게 더 아픈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괜히 더 말끔한 얼굴을 하고 더 멀쩡한 척하게 됐지요. 반찬을 사러 온 손님들 사이로 현우가 잠깐 들렀습니다. 학교 가기 전 가게에 필요한 비닐봉지를 더 가져다 놓으러 내려온 거였어요. 현우는 반찬통이 비는 걸 보고 말없이 멸치볶음통을 앞으로 당겨놨습니다. 그리고 정희 얼굴을 한번 살폈어요. 어젯밤에도 약 봉투를 숨기듯 넣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말하지 않았고 둘 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늘 그 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올게요. 천천히 와라. 무거운 거 있으면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쓰렸어요. 아이가 너무 일찍 철드는 게 싫었거든요. 16살이면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어도 모자랄 나이인데 현우는 늘 장 보러 갈 시간과 할머니 약 봉투를 먼저 계산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시장 입구가 잠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좋은 차가 들어왔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처음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는 가끔 방송 촬영도 오고 부동산 업자도 오고 구청 사람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시선들이 한쪽으로 모이고 지나가던 상인들까지 손을 멈추고 바라볼 만큼 눈에 띄는 방문이었어요. 검은 차 문이 열리고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내렸습니다. 아이는 밝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신발도 깨끗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 골목하고는 다른 세상에서 온 아이 같았지요. 아이 곁에는 수행기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함께 서 있었고 멀찍이 떨어져 따라오는 여비서 같은 사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두어 걸음 걷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희 가게 앞이었어요. 정희는 처음엔 아이가 반찬통을 신기하게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재래시장 반찬 가게가 낯선 아이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눈빛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을 갑자기 눈앞에서 찾은 사람처럼 놀라고도 아픈 얼굴이었습니다. 아이 시선은 다른 반찬이 아니라 계란장조림 위에 붙박여 있었어요. 반으로 갈라 노른자가 안 보이게 놓인 계란. 정희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그렇게 보고 서 있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저만 이렇게 줬는데. 정희 손이 멈췄습니다. 수행기사도 아이를 내려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린 아가씨, 이쪽은 지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금방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아이 얼굴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울고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정희는 그저 도시락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밥을 한쪽에 누르듯 담고 볶은 김치를 너무 짜지 않게 조금만 올렸어요. 그리고 계란장조림을 반으로 갈라 노른자가 덜 보이게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말랭이를 바짝 붙여 담았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손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아이는 조용히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희는 가게 옆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살짝 밀어주었고 아이는 거기 털썩 앉았어요. 수행기사는 어쩔 줄 몰라 아이 옆에 서서 연신 눈치를 봤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뜨겁지도 않은 도시락인데 마치 뜨거운 걸 앞에 둔 사람처럼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첫 한 입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맛있어서 우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 앞에서 버티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도시락을 두 손으로 감쌌고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따뜻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만들어 놓은 반찬이라 손에 쥐면 미지근한 정도밖에 안 됐지요. 그런데도 정희는 아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다는 건 음식 온도가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 준 사람의 손길일 때가 많으니까요. 정희는 말없이 물컵 하나를 따라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아이 눈이 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놀람과 안심이 같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그걸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숟가락을 다시 드는 것만 지켜보았지요. 그날 오후 시장에는 그 얘기가 금방 퍼졌습니다. 큰 집 아이가 정희 반찬 먹고 울었다더라. 몇 달째 밥을 안 먹던 애가 처음으로 다 먹었다더라. 이런 말은 시장에서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 사정이야 어른들 입에 오르내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희 마음에도 그 아이 얼굴이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에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아주 조용히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내일도 오면 있어요? 정희는 그 말에 잠깐 웃었습니다. 시장 문 열면 있지. 아이는 그제야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정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우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제집이 펴져 있었지만 현우 눈은 자꾸 휴대폰 화면으로 갔어요. 시장 사진 몇 장을 넘겨보다가 다시 꺼두는 시기였지요. 정희는 앞치마를 벗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아이가 왔더라.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요? 반찬 보다가 울었어. 왜요? 정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자기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오래 그리워한 아이 눈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리운 사람이 있었겠지. 그 말 뒤에 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녁으로 남은 무조림 국물에 밥을 말아 현우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기 그릇은 조금 늦게 챙겼지요. 현우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학교 사진반 선생님이 오늘도 공모전 얘기를 했다는 말. 자기는 사진을 진짜 좋아한다는 말. 그런데 지금 할머니 얼굴을 보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현우를 모르는 척 보았습니다. 아이 마음속에 뭔가 걸려 있다는 걸 느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낯선 여자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계란장 조림을 보다가 울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도 오면 있느냐고 묻던 목소리.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자기 반찬이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기억될 수 있다는 걸 정말 오랜만에 생각해 보게 된 하루였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똑같이 열릴 거고 반찬도 또 만들어야 하고 몸은 여전히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는 작은 물결 같은 게 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를 자기 반찬에서 다시 찾았다는 사실. 그게 정희 가슴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정희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숟가락을 든 일이 다음 날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을 자기 가게 앞으로 데려오게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제와 비슷하게 열렸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는 말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큰 집 아이가 정희 반찬 먹고 울었다더라. 몇 달째 밥도 못 먹던 애가 도시락을 다 비웠다더라. 그런 말은 시장에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생선 가게를 거쳐 분식집까지 가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지요. 정희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열고 무조림 국물을 한 번 더 끼얹고 계란장 조림을 가지런히 놓는 손끝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 사정이야 어른들 입에 오르내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가게 앞에서 한 번씩 머무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 어제 그 아이 또 오나? 옆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쯤 웃으며 묻자 정희는 짧게만 대답했어요. 내가 알겠어요. 그래도 신기하긴 하다. 그렇게 울면서 먹었다며. 정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닐장갑을 끼고 멸치볶음통을 앞으로 당겼어요. 자기 입으로 어제 일을 설명하는 순간 괜히 아이 사연까지 손 떼는 것 같아서 싫었지요. 정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 사정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 도움을 줘도 말이 길어지지 않는 사람. 하지만 최동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날 저녁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죽은 아내가 생전에 몇 번이나 꺼냈던 시장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던 시절 시장에서 반찬 챙겨주던 언니가 있었다고. 자기는 그 언니 덕에 아이를 먹였고 그 반찬통 하나로 며칠을 버틴 적도 있었다고요. 그때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었던 옛날 얘기겠거니 하고 넘겼지요. 하지만 서린이 시장 반찬을 먹고 울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에 지나쳐버린 그 이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현실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최동만은 아침 일찍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죽은 아내가 쓰던 작은 수첩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습니다. 그 수첩을 손에 들었을 때도 처음엔 망설였지요. 괜히 열었다가 이미 늦어버린 마음만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장 보는 값이 적혀 있었고 그 다음 장엔 아이 기저귀 값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다 몇 장을 넘기자 짧은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입덧 심한 날 시장 언니가 무조림을 챙겨줬다. 계란 냄새는 못 맡겠는데 노른자 안 보이게 해줘서 겨우 먹음. 아기 열날 때 장조림 국물에 밥 말아 먹였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던 날 반찬통 하나가 사람을 살렸다. 최동만은 수첩을 든 채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힘들던 시절 자신은 회사 일에 매여 늘 늦게 들어왔고 집안 사정이 기울어 가는 것도 제대로 붙잡아주지 못했어요. 그 빈자리에서 누군가는 말없이 반찬을 챙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시장 한복판에서 병든 몸으로 반찬 가게를 지키고 있다면요. 동만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뼈에 닿았어요. 그래서 그는 직접 시장으로 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 하나가 시장 골목 입구에 서자 사람들 시선이 자연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따라온 비서와 운전기사를 보고 누군가 작은 소리로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그 말은 금방 골목 안을 돌았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그 말이 생선가게, 반찬가게, 분식집 사이를 빠르게 훑고 지나갔지요. 그런데 최동만은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어색할 줄은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정희는 처음엔 그가 자기 가게 앞에 서는 줄도 몰랐습니다. 계산할 돈을 거슬러 주고 반찬통 뚜껑을 닫고 고무장갑 끝에 묻은 양념을 닦아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상하게 손님들 말소리가 끊기는 걸 느꼈어요. 시장에서 사람이 모이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져야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공기가 한번 멈춘 것 같았지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반찬통보다 먼저 정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거칠고 마른 손. 손등엔 굵은 핏줄이 올라와 있었고 마디는 오래 일한 사람답게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찬을 놓을 때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최동만은 그 손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수첩 속 몇 줄의 메모가 바로 그 손에서 시작됐다는 걸 이제야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이 반찬 예전부터 하셨습니까? 정희는 잠깐 무슨 말인가 싶어 그를 봤습니다. 예, 오래 했지요. 계란을 반으로 갈라서 노른자 안 보이게 놓는 것도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정희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기억 하나가 저절로 올라왔거든요. 시장 구석에 아이를 안고 앉아있던 젊은 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한 숟갈도 못 넘기던 날들. 계란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하던 그 여자에게 정희는 노른자를 가려주곤 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정희는 한 번도 오래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애 먹일 때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동만은 더 이상 다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내가 생전에 하던 말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아이 먹이는 엄마는 자기 입보다 아이 입부터 본다는 말. 계란 냄새가 힘들어도 노른자 안 보이면 어떻게든 먹을 수 있었다는 말. 그 반찬을 해주던 사람이 시장 언니였다는 말. 최동만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첩 속에서만 살던 사람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서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아는 얼굴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요. 당연했습니다. 정희에게는 그 시절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어려운 사람 하나 보이면 반찬통 하나 더 내주고 아이 먹일 사람이 보이면 계란을 반으로 갈라주고 그런 날들이 쌓였을 뿐이었겠지요. 저는 몰랐습니다. 최동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는 컸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 사과 비슷한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때가 있지요. 무엇보다 시장 한가운데서 큰 집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는 일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힘들 때는 돕고 사는 거지요. 정희는 그 말만 했습니다. 최동만은 한참 서 있다가 고개를 작게 숙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장면을 숨도 크게 못 쉬고 봤어요. 정희는 그가 더 무슨 말을 하려는 줄 알았지만 그는 결국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찬통을 한번 보고 다시 정의 손을 한번 보고는 천천히 돌아섰지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미자였어요. 미자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희 같은 사람이 자기 몸도 못 챙기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반찬가게 할머니가 어째서 회장 같은 사람과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한마디 하면 정희는 대꾸도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 사람들 눈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까지 다녀간 반찬 가게. 사람들 입에 그런 말이 붙기 시작하면 정희는 더 쉽게 밀어낼 수 없는 사람이 되지요. 미자는 돌아서며 입술을 질끈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참 세상 좋아졌네. 큰 집 양반까지 들락거리는 거 보니. 누군가 조용히 하라고 눈짓했지만 미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픈 거 숨기고 장사하면서 무슨 복이 그렇게 많대? 저러다 무슨 일 나면 시장 전체가 뒤집어 쓰는 거지.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등을 굽힌 채 반찬통만 닦았습니다. 말대꾸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기운이 없었지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발바닥이 화끈거렸고 손은 자꾸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약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자한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날 밤 현우는 할머니가 잠든 줄 알고 방 한쪽에서 휴대폰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풍경, 비닐 천막 위의 빛, 반찬 위를 스치는 아침 햇살, 그리고 정희 손. 현우가 가장 많이 찍은 건 사람 얼굴보다 손이었어요. 굽은 손가락, 갈라진 손등. 그래도 누군가 먹을 것을 놓을 때만큼은 반듯해지는 손. 정희는 눈을 감고 누운 채 그 화면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자꾸 사진을 찍는 건 장난이 아니구나. 마음을 붙잡는 방식이구나. 현우야. 어둠 속에서 현우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너 찍는 거 좋아하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할머니가 벌써 잠든 줄 알았거든요. 결국 숨을 한번 삼키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해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벽 쪽으로 돌아 누우며 조용히 말했지요. 좋아하는 건 너무 빨리 놓지 마라. 그 말은 현우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오래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게 살림이었고 정희의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현우만큼은 좋아하는 걸 너무 일찍 놓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정희는 그날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다녀간 날, 시장 사람들 눈빛이 조금 달라진 날, 그리고 미자의 속이 더 뒤틀리기 시작한 날이었지요. 정희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조용한 파문이 며칠 뒤 자신을 어디까지 흔들게 될지.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자기 반찬통 앞에 이제 누군가의 시선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시장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다녀간 반찬 가게, 큰 집 손녀가 울면서 도시락을 먹은 집, 그런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신기한 일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희가 그동안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며 괜히 더 따뜻한 얼굴로 말을 붙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고 자기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면 조용히 버티던 삶마저 괜히 어수선해지는 법이지요. 정희는 전보다 더 말수를 줄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고 돌아서면 바로 다른 통을 정리했어요. 누가 회장 얘기를 꺼내도 짧게만 받았습니다. 아이 입맛이 돌아왔다니 다행이지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미자는 달랐습니다. 정희를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 틈에서 미자 속은 오히려 더 뒤집혔지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늘 가만히 있던 정희가 어느 날부터는 함부로 밀어낼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입에 정희 씨가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었네 하는 말이 붙기 시작한 게 제일 싫었어요. 미자는 그런 분위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미자는 일부러 정희 가게 앞을 자주 오갔습니다. 손님 둘이 서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사람이 없는 때보다 사람 있는 때를 더 골라서 말했어요. 남흉은 듣는 귀가 있어야 더 맛있게 퍼진다는 걸 잘 아는 여자였으니까요. 정희 씨, 요즘은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여. 정희는 고개만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도 떨리고 얼굴빛도 그런데. 미자는 일부러 반찬통 쪽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하는 음식은 아무래도 찜찜하지 않나 몰라. 옆에서 장조림을 고르던 손님이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그 손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반찬을 안 살까봐가 아니라 미자 말이 사람 마음 한켠에 씨앗처럼 박힐까봐 두려웠지요. 한번 의심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희는 입술을 눌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 손님들 앞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미자가 물러날 사람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했어? 아픈 몸이면 좀 쉬어야지. 괜히 버티다가 시장에 폐만 끼치지 말고. 그 말을 듣던 손님이 괜히 민망해져서 돈을 얼른 내고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손님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삼켰어요.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미자와 입씨름을 시작하면 그날 장사는 더 어렵게 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현우까지 정면으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학교가 끝나면 늘 시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무거운 반찬통을 들게 둘 수 없었고 가게 문 닫고 집에 갈 때까지 같이 있어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날도 현우는 교복 차림으로 가게 앞에 서서 빈통을 안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자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맨날 여기 있더라. 현우는 들은 척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좀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지. 애가 너무 점잖아도 문제야. 현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도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미자는 이번엔 주변 상인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맨날 할머니 가게에 붙어 있으면 앞길 막히는 거지. 애가 너무 조용한 것도 꼭 속에 뭘 감춘 것 같아. 그 말은 지나가던 사람 귀에도 또렷하게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끝내 대꾸하지 않았지만 귀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희가 그걸 보고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미자 씨, 애 앞에서까지 그러지 마세요. 정희 말에 미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걱정해줘도 그러네.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애가 하루 종일 시장에 붙어 있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 정희는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가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내 손자가 왜 여기 붙어 있는지 아냐고. 학교 끝나고 빈손으로 올라가면 집에서 밥할 사람도 없다는 걸 아냐고. 그 애는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다 꺼내는 순간 현우 앞에서 집안 사정을 직접 입 밖에 내는 게 되지요. 정희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짧게만 말했습니다. 내 손자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해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사람 속을 긁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아픈 몸으로 뭘 얼마나 알아서 한다고. 그날 저녁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발이 더 무거웠습니다. 몸이 아파서만은 아니었어요. 미자가 현우를 건드린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애가 너무 조용한 것도 꼭 속에 뭘 감춘 것 같아. 그건 아이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래서 더 억울했어요. 현우는 속을 감춘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삼키고 있는 아이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뒤에도 현우는 평소처럼 묵묵했습니다. 씻고 나오더니 교복 셔츠를 의자에 걸어두고 식은 국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정희는 부엌 쪽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미자 말 신경 쓰이냐? 현우는 숟가락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니요. 그 대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신경 안 쓰인다는 아이들 목소리가 꼭 그럴 때는 아니니까요. 정희는 괜히 무조림 접시를 한 번 더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현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도 시장에서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엔 마음이 무겁고 집에서 꿈을 말하자니 형편이 걸리고 할머니를 혼자 두자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 아이. 현우는 딱 그 나이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너무 오래 서 있었어요. 며칠 뒤 결국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구청 위생 점검이 나왔어요. 시장 전체 점검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정희 가게 앞에서만 시간이 길었습니다. 냉장 온도, 반찬 보관 날짜, 허가 서류, 장갑 사용. 하나하나 들춰보는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정희는 오히려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증거는 없어도 짐작은 할 수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그 장면을 가게 한쪽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반찬통을 열어보고 서류를 다시 꺼내보라고 할 때마다 아이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척 계산기를 두드리고 괜찮은 척 웃는 것도 다 보고 있었지요. 현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힘이 너무 작다고 느꼈습니다. 사진 같은 건 좋아한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공모전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형편인데 그마저도 지금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는 휴대폰 사진이나 찍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밤 정희는 약봉지를 꺼내다 손에서 놓쳤습니다. 하얀 약이 방바닥에 톡톡 흩어졌어요. 현우가 급히 달려와 주우려 하자 정희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감기약 같은 거야. 현우는 말없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감기약 치고는 봉지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아이 눈을 오래 보지 못하고 약 봉투를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서로 알고도 꺼내지 않는 것들이 이 집엔 점점 늘고 있었지요. 며칠 뒤 시장 골목 입구벽에 노란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점포 재배치, 임시 이전, 미이행시 강제 정리. 딱딱한 글자였지만 정희에겐 삶 전체를 흔드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희가 그 종이를 한참 보고 서 있는데 미자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이쯤 되면 비켜줄 줄도 알아야지.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픈 사람이 욕심까지 많으면 주변만 힘들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더 독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을 하면 눈물부터 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옆에 서 있던 현우가 손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공고문과 미자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얼른 현우 팔목을 잡았습니다. 참으라는 뜻이었지요. 늘 그랬듯 오늘도 정희는 자기 속보다 남의 상처를 먼저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베개 밑에 넣어둔 사진 공모전 안내문을 꺼내 보았습니다. 참가 마감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내보라고 했지만 현우는 그 종이를 오래 쥐고 있다가 결국 다시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건 꿈보다 버티는 힘 같았으니까요. 정희는 그런 현우를 모르는 척 보았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접는 소리는 꼭 마음을 접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던진 말, 구청 점검, 노란 공고문, 말없이 종이를 접던 현우 손. 그 모든 것이 가슴 위에 차곡차곡 쌓여 올라왔지요. 그리고 정희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 노란 종이와 미자의 독한 말이 며칠 뒤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을 어디까지 밀어붙이게 될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 삶은 아주 조용한 소리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시장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천막 아래로 눅눅한 냄새가 내려앉았고 반찬통 뚜껑을 열 때마다 김 빠진 더운 기운이 손등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새벽부터 몸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더 뻣뻣했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등이 묵직하게 당겼지요. 그래도 가게 문을 열지 않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하루가 그대로 돈 빠지는 하루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희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몸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루장을 못하면 다음날 반찬할 돈이 모자라고 반찬통이 비어있지 않으면 손님이 발길을 돌리고 손님이 줄면 집에 올라가 현우 앞에서 더 미안해지는 걸 알았습니다. 젊을 때도 그랬고 나이 든 지금도 그랬어요. 살림은 한 번만 끊겨도 금이 간다는 걸 너무 오래 겪어본 사람이었지요. 젊은 날의 정희는 원래 지금보다 말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딸 하나를 데리고 시장 바닥에서 버티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 줄었어요. 말을 줄이면 서러움도 덜 새어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에 나와 채소 다듬고 저녁이면 국 끓이고 아픈 딸 먹일 죽 쓰고 남은 반찬통 씻어 넣는 날들이 너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딸까지 먼저 보내고 나서는 더 조용해졌어요. 대신 남밥 챙기는 손은 더 꼼꼼해졌지요. 자기 사람을 잃은 자리에 남밥상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현우는 학교 가기 전 시장에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빈 물통을 채워놓고 비닐봉지 묶음을 새로 꺼내놓고 계란장 조림통 뚜껑이 잘 닫히는지 한 번 더 눌러본 뒤에야 가방을 맸어요. 정희는 그런 현우를 보며 늘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철들었다는 마음. 그래도 자기를 돕겠다고 말없이 움직이는 걸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그 기특함이 또 미안하기도 했지요. 학교 끝나면 바로 올게요. 천천히 와라.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우가 돌아서자 잠깐 벽을 짚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용히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끝이 식고 입맛도 더 빨리 달아났지요. 하지만 정희는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알면 아이 눈빛부터 달라질 게 뻔했거든요. 오전 장사는 평소처럼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공사장으로 나가는 아저씨가 무조림을 사갔고 시장 안쪽 분식집 아주머니가 멸치볶음을 집어들었어요. 정희는 손님 얼굴을 한번 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누군가는 짠 걸 싫어했고 누군가는 장조림 국물을 더 좋아했고 누군가는 아이 먹일 거라며 덜 맵게 해달라 했지요. 정희는 그런 말들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골들은 가끔 말했어요. 정희 씨는 꼭 집에서 차려 먹는 것처럼 담아준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먹을 걸 담을 때는 그 집 식탁을 조금 상상해 보는 것. 그건 정희에겐 오래된 버릇이었지요. 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시장 손님들 앞에서도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희 반찬을 사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번 다녀간 뒤 다시 찾아오곤 했어요. 맛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음이 섞인 밥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미자는 처음부터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희 가게 앞을 몇 번이나 오가더니 손님이 둘쯤 서 있는 걸 보자 그제야 걸음을 멈췄어요. 미자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을 더 심하게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남 듣는 데서 던져놓은 말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잘 아는 여자였지요. 정희 씨, 아직도 버티네. 정희는 반찬통 뚜껑을 닫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픈 몸이면 좀 쉴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자리 붙들고 있으면 누가 좋다고 그래. 손님들이 잠깐 눈치를 봤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한 말싸움이 붙으면 그날 장사는 더 어수선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짧게만 말했어요. 할 일 하려고 나왔지요. 미자는 그 대답이 더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만 숙이던 정희가 이제는 짧게라도 받아친다고 느꼈는지 인매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남 좋은 일만 하더니 결국 내 팔자만 망쳤지. 그 말에 정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남 좋은 일. 미자는 늘 그런 식으로 말했지요. 외상값 못 받은 날, 아이 먹이라고 반찬통 하나 더 얹어 보낸 날, 장사 안 된다고 한숨 쉬는 사람 손에 장조림 한 봉지 쥐어준 날들까지 전부 바보 같은 짓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걸 후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 좋은 일에서라도 하루를 버틸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어요. 죽도록 반찬 만들어도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결국 혼자 남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는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시장 천막색이 번져 보였고 반찬통 윤기도 흐릿해졌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 탁 막히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국자를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릎도 순간 비어버린 것처럼 휘청했습니다. 정희는 살면서 독한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남편 잃고 딸 데리고 시장 나왔을 때도 사별한 여자 혼자 뭘 하겠냐는 말이 따라붙었고 딸 병원비 감당 못할까봐 밥 굶던 시절에도 동정 섞인 소리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미자 말은 더 깊게 박혔어요. 이유를 정희 자신도 알 것 같았습니다. 몸이 이미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티던 사람이 제일 흔들릴 때는 독한 말이 들어와 앉을 빈자리가 생겼을 때니까요. 정희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할머니, 현우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막 시장으로 들어오던 길이었어요. 아이는 가방을 바닥에 던지다시피 하고 달려왔습니다. 정희가 무너지기 직전에 겨우 팔을 붙잡았지만 손끝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어요. 현우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제일 먼저 본 건 할머니 얼굴이 아니라 할머니 입술색이었습니다. 너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예요. 눈 떠보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은 쉬고 있는데 목에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눈꺼풀이 무거워서 잘 올라가지 않았지요.
시장 사람들은 그제야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찾았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누군가는 미자를 흘겨봤고 누군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미자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난 채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독하게 쏘아붙이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놀란 듯 입술만 달싹였어요. 그러나 변명 같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았는지 시장 사람들 눈앞에서 모두 드러났으니까요. 현우는 무릎을 꿇은 채 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 안에 할머니 손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래 일한 손은 마르고 거칠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그게 현우를 더 무섭게 했지요. 살이 빠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가벼워졌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순간 정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현우는 얼른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숨이 가쁜 소리 사이로 끊어지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 밥은 먹었니? 그 말에 현우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순간에도 자기를 먼저 챙기는구나 싶어서요. 아이는 눈물이 떨어질까봐 이를 악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에서는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어요. 조금 전까지 반찬값 깎아달라, 계란 몇 알 더 넣어달라 하던 소리들이 싹 사라지고 사람들 숨소리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혜 씨가 예전에 우리 남편 죽도 끓여줬는데.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정희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상하게 시장 천막색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시간 하나가 어디선가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만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쓰러진 일이 자기가 조용히 살아온 세월을 사람들 입으로 다시 끌어올리게 될 줄은요. 그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생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현우가 오늘 저녁은 꼭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 윤정이는 끝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환했지만 그 밝은 불빛이 사람 마음까지 환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정희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간 뒤 현우는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교복 셔츠 소매는 시장 바닥에 닿아 얼룩이 져 있었고 손끝에는 아직도 할머니 손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병원 문 앞에서도 아이는 계속 같은 생각만 되풀이했지요. 며칠 전부터 할머니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는 것. 약봉지가 서랍 안에 자꾸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것. 어른들이 견디는 방식이라고 배운 적도 없는데 현우는 어느새 그런 식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아이는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닫히면 맥없이 앉았습니다. 옆에는 서린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까 시장에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정의 팔을 붙잡았던 아이였는데 병원에 오고 나서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큰 눈을 깜빡이며 응급실 문만 바라보다가 가끔 현우 얼굴을 올려다봤지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최동만은 그런 두 아이를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 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살았고 응급실 복도 같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늘 실려 들어간 사람이 그냥 시장 반찬 가게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죽은 아내가 가장 힘들던 시절 말없이 반찬통을 내밀어 주던 사람.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뒤에야 그는 비로소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 분 단위로 달아갔지요. 그러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현우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났어요. 보호자분 되십니까? 그 한마디에 현우는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아이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16살짜리 손자가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 그게 너무 낯설고 너무 일찍 찾아왔지요. 현우가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 최동만이 조용히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제가 함께 듣겠습니다. 의사는 정의가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래 무리한 흔적이 보이고 치료를 미루거나 약을 제대로 쓰지 않은 기간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요. 현우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한 번도 의사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자기 잘못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이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일부러 숨겨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의사 설명이 끝나고 나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최동만이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 옆에 말수 적은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동안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이 말투에는 경계가 있었고 동시에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 집 형편이 바뀌는 걸 기대하기엔 너무 많이 체념한 아이들 특유의 조심스러움이었지요. 최동만은 대답 대신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다른 모서리, 오래 쥔 사람의 손때가 벤 수첩이었어요. 내 아내가 남긴 거다. 현우는 그걸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길지 않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장본돈, 아이 분유가, 그날그날 몸 상태, 그리고 짧은 메모들. 읽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시장 언니가 무조림을 챙겨줬다. 장조림 국물에 밥을 말아 먹였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던 날 반찬통 하나가 사람을 살렸다. 현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시장 언니가 누구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았어요. 자기 할머니였습니다. 늘 조용하고 늘 먼저 남을 챙기고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크게 모르는 사람. 현우는 그 수첩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알던 할머니보다 자기가 몰랐던 할머니가 훨씬 더 넓은 삶을 살아왔다는 거리요. 같은 시각시장에서는 정의가 쓰러진 뒤의 이야기가 사람들 입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접고 병원으로 갈 형편이 안 되던 사람들은 시장에 남아 있었고 그 자리에선 정의 이야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요. 남의 아픈 얘기를 쉽게 꺼내기 민망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입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다른 말도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의 수술하고 퇴원했을 때 죽 끓여준 사람 정희 씨예요. 남편 실직해서 반찬값 없다니까 그냥 들고 가라던 사람도 정희 씨였고 나는 외상도 아니었어. 그냥 아이 먹이라고 주더라고. 처음엔 셋, 넷쯤이던 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희가 준 건 다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반찬 한 통, 장조림 국물 한 병, 아픈 사람 먹이라고 끓여준 죽 한 냄비.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걸 더 오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 받은 건 얼마 안 되는 것이어도 크게 남는 법이니까요. 박미자는 그 말을 멀리서 듣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쪽 기둥 옆에 서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의를 향해 독한 말을 퍼붓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끼어들 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정의는 자기가 알고 있던 정의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미자도 알았을지 몰라요. 정의가 조용히 남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 자기 얄팍함도 같이 드러나니까 끝까지 못 본 척했던 거겠지요. 누군가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 정희 씨는 남밥 챙길 때 당신은 뭐 했소? 그 한마디에 미자는 끝내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꾸짖는 말보다 그런 조용한 한마디가 더 깊게 들어가는 때가 있지요. 미자는 괜히 반찬통 빈 상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 말이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 와서야 비로소 무게를 느끼는 얼굴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설인이 현우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장 사진이 몇 장 떠 있었어요. 천막 위에 맺힌 빗물, 반찬통에 비친 아침 햇살, 사람들 발목 사이로 보이는 골목, 그리고 정의 손. 설이는 그중 한 장을 오래 봤습니다. 계란장 조림 옆에서 반찬통 뚜껑을 닫는 정의 손이 크게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 손, 할머니 손이지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인 눈에는 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아이는 정의 얼굴보다 그 손을 더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던 밥, 자기 머리를 쓸어주던 손, 자기 몫을 꼭 다르게 담아주던 손. 그런 기억은 얼굴보다 손으로 남을 때가 있으니까요. 최동만도 그 사진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지요. 이건 남겨야 한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오래 눌려 있다가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좋아하는 걸 너무 빨리 놓지 마라. 할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고 병원비 걱정도 그대로였고 정의가 언제 깨어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하나가 현우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병원 복도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보호자 침대에 누운 사람들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카트 바퀴 소리, 자동문 여닫히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지요. 현우는 끝내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최동만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 곁에 따뜻한 음료 하나를 조용히 놓아두었어요. 현우는 그걸 한참 보다가 겨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기한테 누가 뭘 챙겨주는 일이 아직은 낯선 아이였거든요. 그날 밤은 누구에게도 짧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병실 안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현우는 의자에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최동만은 너무 늦게 도착한 마음을 처음으로 오래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에는 조용히 남밥을 챙기며 살아온 정의 세월이 사람들 입에서 하나씩 풀려나오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 세상은 어제와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정희가 조용히 살아온 시간이 이제 더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정희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시장의 아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면 천막 위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졌고 채소 상인은 늘 하던 대로 상자를 열었고 분식집에서는 국물이 끓었어요. 세상은 누가 아프다고 해서 멈춰주지 않지요. 그런데도 그 멈추지 않는 일상 한가운데 정의가 비운 자리만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으면 그 빈자리부터 먼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정의 반찬가게 셔터는 닫혀 있었지만 앞은 깨끗했습니다. 누가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침이면 누군가 와서 바닥을 쓸고 갔고 반찬통은
씻어 말려놓듯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처음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한번 닦고 갔고, 그 다음엔 맞은편 생선가게 아저씨가 정기부터 확인했지요. 그러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사람들 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정희가 그동안 남에게 해주던 방식 그대로 이제는 사람들이 정희 것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은 원래 계산이 빠른 곳입니다. 남 사정 몰라서 냉정한 것도 있지만 그 냉정함 속에도 오래 쌓인 정이 남아있을 때가 있지요. 정희는 그동안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고 누구 앞에서 생색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드러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반찬 한 통씩, 죽 한 그릇씩, 말 한마디씩 건네며 살았는지가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정의 셔터 앞을 닦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자기가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 정희가 새벽에 죽 끓여놓고 갔었다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아내 입원했을 때 정희가 장조림 국물에 밥 말아 먹이라고 병원까지 보내준 적이 있다고 했어요. 시장 청소하던 노인은 비 오는 날 일하다 젖은 몸으로 떨고 있으면 정희가 늘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줬다고 했지요. 그런 말들이 하루에 하나씩, 이틀에 둘씩 천천히 쌓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 얼굴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그냥 조용하고 무던한 줄만 알았던 정희가 사실은 남의 끼니를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정희는 늘 큰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거창한 돈도 아니고 대단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반찬 한 통, 계란 2알, 국물 한 병, 죽 한 그릇. 어려운 사람들에겐 그 작은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남는 법이지요. 박미자는 처음엔 그 흐름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끼고 싶어도 끼지 못했어요. 멀찍이 서서 사람들이 정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듣고만 있었지요. 자기 입으로 퍼붓던 말들이 아직 시장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정희가 쓰러지기 직전 자기가 했던 말. 남 좋은 일만 하더니 내 팔자만 망쳤지. 죽도록 반찬 만들어도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그 말이 자꾸 귀에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가끔 남에게 던진 말에 자기가 갇히기도 합니다. 미자가 꼭 그랬지요. 자기는 늘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해 안 보고 자기 자리 챙기고 남보다 먼저 계산하는 게 똑똑한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건 정반대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남밥을 챙기며 살았고 자기는 그 사람 아픈데 말을 얹으며 살았다는 사실. 미자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이른 아침 미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시간에 정희 가게 앞으로 왔습니다. 닫힌 셔터 앞에 쌓인 빈 반찬통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말없이 수도 있는 쪽으로 들고 갔어요. 반찬통 하나를 씻고 또 하나를 씻고 물기를 털어 포개 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보라고 한 일도 아니었지요. 그저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정희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래 말할 힘은 없었지만 정신은 맑아지고 있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현우가 곁에 앉아 있으면 눈으로 먼저 찾곤 했지요. 현우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왔습니다. 책가방을 의자 밑에 내려놓고 할머니 물컵을 채워두고 의사 말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귀를 세웠어요. 아이가 갑자기 더 어른이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줄 알면 의자 끝에 앉아 손톱을 뜯었고 약 봉투 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혼자 세어보기도 했지요. 밤이 되면 시장에 두고 온 반찬 가게 생각도 났습니다.
셔터를 내린 채 오래 비워두면 어떻게 되나? 손님들은 다 떨어지지 않을까? 공고문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현우는 한 가지를 걱정하면 거기서 멈추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를 닮아 자기 걱정보다 남 걱정을 먼저 키우는 아이였지요. 최동만은 병실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렇다고 큰 소리로 뭘 약속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고 이제와 무언가를 떠들썩하게 해봐야 다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쪽을 택했지요. 의사와 만나 상태를 자세히 듣고 필요한 검사 일정부터 챙기고 병실비와 치료비 문제도 현우가 듣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희가 정신을 차린 뒤 처음으로 동만을 또렷이 본 날 두 사람 사이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왜 이 노인이 자꾸 병실에 오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동만 역시 이제야 늦게 도착한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지 몰라 보였습니다. 잠시 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른 척 안 하겠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말 안에 늦은 미안함도 있었고 뭘 해야 하는지 겨우 찾은 사람의 마음도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오래 대꾸하지 않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늦어도 오는 사람이 있고 끝내 안 오는 사람이 있지요. 그 한마디에 동만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원망을 길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짧은 말 안에 세월을 넣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그 무렵 현우는 학교에서 공모전 마감이 다가온다는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사진을 정말 안 낼 거냐고 너 같은 아이는 한번 내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쉽게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가 드는 상황에서 자기 사진 같은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설인이 어느 날 현우 휴대폰 사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정의 손이 크게 찍힌 사진 앞에서 아이는 한참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 손 꼭 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이답고도 이상하게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한번 먹먹해졌지요. 할머니 사진을 찍으면서도 자기는 손 모양만 봤는데 이 아이는 거기서 밤 냄새를 맡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순간 현우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찍은 게 그냥 사진이 아니라 할머니가 살아온 시간을 붙잡은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어느 저녁 시장 사람들은 정희 가게 셔터 앞에 조용히 서 있다가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서로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셔터 앞에는 작은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싱싱한 무 2개와 파 한 단. 누가 두고 갔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엔 멸치 한 봉지가 놓였고 또 다음 날엔 새 고무장갑 묶음이 놓였습니다. 작고 조용한 도움들. 정희가 남에게 해오던 방식 그대로 이제 시장이 정희에게 돌려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직 그걸 다 알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만 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조용히 베푼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말없이 건넨 반찬통 하나, 죽 한 그릇, 보리차 한 컵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부터 정희뿐 아니라 현우 삶까지도 조금씩 바꿔놓게 될 겁니다. 아직은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정희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는 날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였어요. 조용히 살았던 사람의 시간이 뒤늦게라도 사람들 손을 타고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챕터 8. 마지막엔 정희도 혼자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과 한 상에 앉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들기 시작할 무렵 정희는 천천히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실에 오래 누워 있는 동안 계절이 조금 바뀌어 있었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만 보던 하늘은 더 높아져 있었고 아침 공기엔 여름 끝에 눅눅함 대신 차갑고 맑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원 문턱을 넘어설 때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오래 눕다 일어난 사람들만 아는 어지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는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시장으로 돌아가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발목을 한번 붙잡았지요. 현우는 말없이 할머니 팔을 받쳤습니다. 병원에 실려오던 날보다 손이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아이는 그동안 더 자랐다기보다 더 버텨낸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인도 곁에 서서 정의 코트깃을 조심스럽게 여며 주었어요. 아직 어린 손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지요. 조금 떨어진 자리엔 최동만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 수행비서가 먼저 움직였을 자리였지만 그날 그는 직접 차문을 잡고 정희가 타는 걸 기다렸어요. 늦게 도착한 사람의 마음이란 대개 그런 식으로 보이지요. 큰 말보다 작은 행동부터 바뀌는 겁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차가 멈췄을 때 정희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기 발로 오르내리던 계단, 늘 보던 천막 끝, 아침마다 반찬 냄새가 먼저 퍼지던 좁은 길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이곳은 계속 돌아갔고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장사를 했고 시간은 멈추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희는 그 사실이 조금 서러우면서도 또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세상이 다 같이 멈추면 그게 더 무섭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낡은 셔터는 전보다 훨씬 깨끗했고 손때 타던 손잡이도 말끔히 닦여 있었어요. 가게 앞 바닥엔 먼지가 거의 없었고 빈 반찬통들은 크기대로 포개져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정희 반찬, 오늘도 열립니다. 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장난처럼 예쁘지도 않고 누가 봐도 급히 쓴 글씨였어요. 그런데 정희는 그걸 보고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도 마음이 먼저 보였거든요. 정희가 시장에서 버텨온 세월이 저 한 줄로 돌아와 있는 것 같았어요. 셔터를 올리자마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사람도 있었고 그냥 얼굴 보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정의 손부터 붙잡고 울먹였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무조림 냄새 맡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지요. 평소 같으면 금방 지나쳤을 인사들이 그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앞치마 끝만 만졌어요. 남 챙기는데 익숙한 사람은 이상하게 고마움을 받는 데는 서툴지요. 그 사이 현우는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반찬통을 꺼내고 물기를 닦고 계산대 옆 비닐봉지를 새로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더는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이었어요. 맞은편 가게 아저씨가 냉장고 문을 잡아주었고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물을 썰어주겠다고 나섰고 시장 청소하던 노인은 새벽에 이미 바닥을 쓸어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그걸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혼자였던 게 아니었구나. 다만 조용해서 몰랐을 뿐이구나. 조금 뒤 박미자도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부터 내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손에는 새 고무장갑 한 묶음과 반찬통 닦는 수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정혜 씨, 내가 많이 잘못했어요. 시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이런 사과는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정희는 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정말 미안하면 얼굴보다 손이 먼저 어색해진다는 걸 그날 보았어요. 미자 손은 고무장갑을 쥔 채 자꾸만 접혔다 펴졌다 했습니다. 정희는 바로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지요. 앞으로는 남 아픈 데 말 얹지 마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장 사람들도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벌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이미 끝난 뒤가 더 무거운 법이니까요. 며칠 뒤 현우 사진이 전시회 벽에 걸렸습니다. 제목은 짧았어요. 한 끼의 손. 사진 속엔 정희 얼굴이 없었습니다. 대신 반찬통 위에 머무는 손, 도시락 뚜껑을 닫는 손, 남의 밥부터 챙기던 손만 있었지요. 사진 아래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늘 남의 밥부터 챙기던 손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저 손 덕분에 많은 사람이 하루를 버텼습니다. 정희는 그 글을 읽고 한참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저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젊은 날 시장 바닥에서 버티던 시간, 딸을 먹이던 시간, 딸을 보내고 손자를 키우던 시간, 그리고 누구 집 밥상이라도 비지 않길 바랐던 긴 세월까지요. 정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우 손등을 한번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잘했다는 말 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장 안쪽 빈 공간에 작은 상 하나가 놓였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닫은 뒤였어요. 된장국, 계란말이, 무조림, 따뜻한 밥. 아주 거창한 상은 아니었지만 정희가 평생 남에게 차려주던 것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습관처럼 먼저 다른 사람 수저부터 놓으려 했어요. 그때 현우가 조용히 할머니 손목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부터. 서린도 얼른 맞은편에 수저를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요. 할머니 먼저 먹어요. 최동만도 멀찍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정희 옆에 앉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같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희 앞에 따뜻한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김이 가늘게 올라왔어요. 정희는 그 밥그릇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생 남 먹을 것부터 챙기던 사람. 늘 자기 밥은 대충 넘기고 남의 빈 그릇부터 살피던 사람. 그런 정희가 그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과 한 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첫 숟갈을 뜨기 전 정희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이제야 남 눈치 안 보고 밥을 먹네요. 아무도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잠깐 말을 잃었지요. 그 한마디에 정희가 살아온 세월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 천막 위로 저녁바람이 스쳤습니다. 멀리서 셔터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반찬 냄새는 천천히 식어갔어요. 하지만 정희 앞에 밥은 식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더는 정희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삶은 크게 드러나는 순간보다 이런 조용한 저녁 한 끼에서 더 또렷하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평생 남의 밥상을 먼저 데우며 살았고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 그 따뜻함은 다시 정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마음속에 떠오른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